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하고 사울이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블레셋, 요즘 팔레스틴 군대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울 왕 주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 사울 왕 치하에서 기반을 닦은 세력 한편이고,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다윗 세력, 요즘 좌우 대립이 되듯이 나라가 분열이 돼서 나라 사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이 조직도 있고 자금도 있고 훨씬 유리했지요. 다윗은 밑바닥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세력이 약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쪽을 가야 될까? 사울왕의 기득권 세력이냐, 다윗의 새로운 세력이냐, 왕장할 때에 그때에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좀 되는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 산간지대에 땅을 배정받아서 아주 가난하고 약한 지파랬습니다. 가난하고 약하니까 영적으로 힘을 쌓았지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뭘 잘했느냐? 중간 지도자들을 길렀습니다. 사람을 키운 거지요. 그 사람이 개인이나 사회가 부유해지면은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시련을 겪으면서 내공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나라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 때에 이사갈 지파가 딱 깃발든 거지요. 다윗이다. 다윗 쪽에 줄 서야 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 이 역사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 시대에 대해서 방향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이 나라, 이 백성이 뭘 해야 된다, 누구를 지도자로 모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아는 중간 지도자가 200명을 이사갈 지파가, 제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던 이사갈 지파가 200명의 지도자를 키운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200명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알 수 있겠지요.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국난의 시기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울의 세력이냐 다윗의 신능 세력이냐, 국민들이 갈등을 할 때에 이사갈 지파는 그동안에 묵묵히 중간 지도자 200명을 키운 것이요. 200명이 딱
그 어려운 시기에 분명한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중간 지도자,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 200명이 중간 지도자들이 깃발을 올린 거예요. 다윗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에 미래가 있다. 기득권 사울 세력은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비전이 없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은 다윗이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니까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지파들이 맞아, 이사갈 지파 말이 맞다. 다윗 쪽이다. 그 여론이 그리 모인 거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냐? 40절 말씀, 역대상 12장 40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사갈 지파가 분명하게 시대가 나갈 방향을 딱 제시하니까 맞았어. 이사갈 지파 말이 맞다. 이사갈 지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면서 건포도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잔치판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지막 구절이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결례와 백성이 나갈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뭉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은 거지요.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선택을 해야지요. 다윗의 사울의 기득권 세력이냐, 다윗의 새로운 세력이냐. 우왕좌왕할 때 이사갈이 분명하게 시대의 방향을 알고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중간 지도자 200명이 각계각층에서 방향을 제시하니까 축제가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낮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에 좋은 감독 김덕영 감독 모시고 좋은 영화 이야기로 서로 좋은 교훈을 나눕니다. 이사갈 지파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결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백성들이 뭘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제시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었다. 축제가 열렸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주연 김덕영 감독이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건국 전쟁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간증 그렇게
자유롭게 전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거국전쟁 제작한 김대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 교회에서 또 존경하는 김준영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가 이곳 사실 강대상에 이렇게 쓴다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어렵고 힘든 또 시기이기도 하고 나라가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건국전쟁 관련해서 건국전쟁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왜 만들었고 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참 그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전쟁 보신 분 혹시 손 좀 잠깐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다 보셨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여기. 예. 세 분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건국전쟁 보시고? 그랬어요? 네. 아이들한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간절히 꿈꿨던, 건국전쟁을 만들면서 꿈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집계를 보니까 113만 3천 명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극장에서 이렇게 조금 딱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극영화하고 달라서 100만 명을 돌파하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보통 한 5만 명, 뭐 정말 잘해도 한 10만 명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관객들이 오는데 이 영화가 정말 기적처럼 오늘 아침 현재 113만 명이라는 놀라운 관객 동원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영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그 많은 분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심도 사실 깊지 않은 저를 이렇게 이용해서 도구로 쓰시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 자리가 사실은 그래서 어색해요. 저는 강대상에 이렇게 제가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신앙심이 깊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도 않고 그랬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사실은 작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품도 그 북한의 폐쇄성,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의 모순과 주체 사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좀 다룬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1951년도부터 시작해서 53년까지 북한의 전쟁고아들이 한국전쟁 때 한 10,000명가량이 동유럽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발굴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서 별로 그렇게 빛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건국전쟁이 뜨니까 지금 김일성의 아이들도 영화관에서 재개봉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도 아마 극장에서 보실 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한 6월쯤 한국전쟁 즈음에서 이제 개봉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제가 김일성의 아이들도 그렇고 이 건국전쟁도 그렇고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거를 제가 교회에 왔을 때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교회에 왔을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신앙심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또는 몸이 좀 아프거나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참 특이하게도 영화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가 2021년서부터 이거는 제작이 됐고요. 한 3년 반 정도 제작이 됐죠. 김일성의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04년서부터 2020년까지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계속 갖고 이렇게 매달렸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개봉할 쯤에서 친북주의자들, 그러니까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나는 북한을 한 10번 갔다 왔더니 북한이 보이더라. 그리고 북한도 사람 살만한 곳이고, 북한의 김정은도 무슨 계몽군주니 뭐 이런 얘기를 막 방송에서 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있나요? 여행의 자유가 있나요? 그 여행의 자유도 없다면 북한에 가서 도대체 뭘 보고 왔다는 건지, 결국은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북한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거는 북한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반도에서의 이 민족 모습, 남과 북의 이 모습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규정짓는 이러한 중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중요한 모순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피상적으로 본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이들을 왜 만들었냐면,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근데 북한에 아무리 다녀왔다 하더라도 북한 사회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아주 우연한 게, 지금 말씀드렸던 북한의 아이들이 10,000명가량 동유럽으로 이주했다는 역사를 알았어요. 아이들이 10,000명 정도 이주하니까 북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북한의 시스템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동유럽 곳곳에. 그래서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할 것 없이 이 동유럽 나라들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기숙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작은 북한이 만들어진 겁니다. 동유럽에.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1950년대 일이긴 하지만 이 역사적 사건을 잘 관찰하면 북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이 역사적 사건을 추적한 보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많은 국제사회에 많은 공감도 일으키고, 한국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어요. 1,400명이 봤어요. 극장 공식 기록으로. 지금 건국전쟁이 113만 명을 봤는데 김일성의 아이들이 1,400명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치,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사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마 제 강연 몇 번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겠지만,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체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략 한 10개 이상 되는 체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신 어떤 위대한 존재에 의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상고대라는 단어 아세요? 상고대라고. 그게 뭐냐면요, 이슬이 얼어서 갑자기 급냉해갖고 눈과는 다른 결정체를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체입니다. 그게 상고대인데요. 폴란드에서 제가 숨겨진 숲이라는 거대한 숲을 지날 때, 제가 정말 아름다운 상고대
그 장관을 갖다가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영화가 끝난 다음에 폴란드 영화 감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저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금 눈 덮인, 눈이 아니라 상고되었는데 이슬이 얼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 장관인데, 그 장면을 폴란드 사람이, 나는 그 폴란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이거 어디서 찍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폴란드 사람이. 그래서 폴란드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찍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거기서 30년을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갑자기 얼어서 눈처럼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이 쌓인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상고대는요, 20분 정도밖에는 버티질 못해요.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 감독은 뭐 자다가 뭐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폴란드에 처음 간 제가 그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뭐 머릿속으로 여기를 촬영해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밟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차를 세우고 드론이라는 장비를 띄웠더니 그런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드론을 찍고 그 다음날 그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숲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또 날씨가 춥고 그러면은 전자장비라서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장비인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옛날 어르신들 표현대로 곶감을 하나씩 빼놓는 것처럼 정말 돈 아껴 쓰면서 그때 영화를 동유럽에서 찍었던 거거든요. 한 1년 동안을. 근데 장비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페이스북에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찍었는데, 드론이 추락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깝깝하네 하고 딱 그 말만 쓴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그 감독님 되게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MBC인가 어디 프로그램에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흉내내갖고, 김동현 감독이 드론 그 장비가 추락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모금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비가 98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막 사람들한테 10,000원씩 걷어보자. 그분으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독님, 저희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98만 4천 원을 모았다는 겁니다. 4천 원 택배비예요, 택배비.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남한테 이렇게 손 벌리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그 얘기만 했지 이게 값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98만 4천 원이 모인 거예요. 드론 값이 98만 원인데 4천 원이 택배비죠.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 참 신기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참 이런 비슷한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쁜 마음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동유럽을 계속 취재하다 보니까 아이슬란드라는 곳 아세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아이슬란드라는 곳에 한 달 정도 그때 그 시기에 초청 교수로 거기서 이제 아이슬란드에 있는 대학교에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슬란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메일을 받았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받아야지가 제가 또 촬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장비를. 그분들이 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받고 제가 그 이제 장비를 산 곳, AS죠, 일종의. 왜냐하면 이제 한번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수리를 하거나 다시 반품을 하거나 이럴 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업체예요. 그래서 돈을 보낸 다음에 98만 4천 원을 보낸 다음에 이제 받기로 했는데 그때 전혀 몰랐어요. 이게 그 업체에 드론 업체에 정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갖고 산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슬란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만 원씩 모아갖고 드론을 갖다가 이제 다시 샀는데 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론이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왜냐면 제가 출발할 때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한국에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영화를 찍겠다고 이제 가방 7개를 어떻게 트렁크를 만들고 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제 철수를 한 상태라서 난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막 고민한 날, 그러니까 이 드론이 아이슬란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한국으로 보낸다라는 얘기를 딱 들은 날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받지 않고 막 이메일로 막 적어서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슬란드가 되게 먼 곳이잖아요. 우리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날 밤에 한 5, 6년 만에 대학교 후배가 전화를 줬어요, 저한테. 5, 6년 만에. 카카오톡 전화 아시죠? 요즘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다 되잖아요. 그 전화를 주더니 후배가 갑자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드론을 받을까 고민을 한참 막 하고 있었던 데니까 그 5, 6년 만에 전화 온 그 후배가 뭐 목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냥 뭐 건성건성 대답을 했죠. 뭐 사실은 말은 못하고. 그래서 아, 선배님 뭐 잘 계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 친구가 사진을 하는 포토그래퍼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선배님, 뭐, 별일 없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별로 안 좋은 일이 좀 있다. 말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귀찮으니까 사실은. 이거 빨리 드론을 받을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끊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너는 잘 지내? 그래서 뭐 너는 뭐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 내일 아이슬란드 가요. 그러는 거야. 촬영하러 아이슬란드에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드론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하고 있는데 5, 6년 만에 후배가 전화를 와갖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저런 하다가 선배님 전 내일 촬영하러 아이슬란드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야 미안하지만 어디 가서 그 드론 받아가지고 갖고 오려고 했더니 그러지요 뭐 그래갖고 그 아이슬란드까지 그 친구가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건국전쟁도 그렇고 김일성의 아이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제가 만들 영화가 제가 죄 짓지만 않는다면 이런 기적들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로. 딴짓만 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여기가 교회니까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박수 쳐주고 아멘 하지 딴 데서 하면은 아마 저 사람 사기꾼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눈꽃만큼도 거짓말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여튼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촬영도 잘하고. 건국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국전쟁도,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막 조금 유명해져갖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이런 또 영광스럽게, 이런 강대상에서 김진우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영화가 끝나면 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영화를 제작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모든 세상의 일이 그렇겠죠. 근데 특히 이거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들도 굉장히 같이 오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같이 와요. 모든 세상사의 어려움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또 가치로운 일이겠죠. 근데 건국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주변에서 건국전쟁,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이들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6년 동안이나 영화를 제작했는데 1,400명이 극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산들을 다 뭐 별로 이렇게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타격이 컸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건국전쟁을 지금은 이제 건국전쟁이 이렇게 떠갖고서는 다들 인정받고 그러지만 2021년도 그러니까 김일성의 애들이 끝나고 건국전쟁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던 그 시기에 중간의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고민하던 시기에 그때는 저한테 다 와서 제 손을 잡고 이미 거덜났는데 또 거덜날라 그러냐, 거덜날 재산도 없는데 왜 또 그러냐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번 결심을 한 거는 잘 포기를 하지 않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결심을 하는 이상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하고 이제 하는데 정말 어렵게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힘겹게 이제 영화를 만들러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스텝 스크롤의 마지막에 제 이름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욕심도 많다 그러는데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요. 사람을 못 구한 거예요. 제가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이게 또 자경화된 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촬영 감독 하나 구하기도. 그래서 어렵게 시작했는데 건국전쟁도 마찬가지로 처음 취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렵게 이제 뭐 취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워싱턴에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기념비가 있는 거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샌프란시스코에도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해갖고, 왜냐면 우리 역사 한국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6.25 한국전쟁을 좀 어쨌든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거기를 갔죠. 정말 샌프란시스코의 지도를 보고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거기를. 샌프란시스코 주민들도 물어 갔는데 도착한 그게 처음 카메라를 켠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현지에서 카메라를 켜고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한국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인적도 없는 곳에서. 보니까 한 70 정도 되시는 어떤 할머님 한 분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또 자제분들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한국말이 들려오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더니 그분도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전쟁 기념비가 조금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북쪽에 있는 솔살리토라는 곳에서 사시는 분인데 휴일을 맞아갖고 그냥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할 겸 해갖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분의 아버님이 한국전쟁 때 그 목사님을 구해주신 분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전쟁 당시에 또 북한군이 인민군이 퇴각할 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학살을 했어요. 근데 누구를 죽였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함흥에서도 그렇고. 강화도에 사시던 분인데 아버님이 목사님 한 분을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신 그 목사님이
지금 그곳에다 다시 교회를 만들고 지금은 엄청나게 큰 교회로 발전했다. 제가 교회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분이 그날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섭외를 해서 그런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이 제 발로 걸어오신 거예요. 거기를. 저는 그날 거기 가서 만났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워싱턴 DC를 또 이동을 했는데 그날도 굉장히 추웠던 날로 기억하고요. 근데 그날 또 어떤 나이 한 80 되시는 어르신이 그 한국전쟁 기념비 앞으로 쭉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야, 참 저는 영화 참 쉽게 시작한다. 그냥 곳곳에서 그냥 인터뷰할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갖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 건국전쟁을 만들면서 제가 참 신기하게 경험했던 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죄 짓고 못 살아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좀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건국전쟁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조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숨쉬는 공기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좀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 그만큼 건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건국전쟁이 물론 제가 제 몸과 제 머리를 써서 만들었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로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의,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의 어떤 그 계획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전쟁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제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신기한 일들이 많죠. 하이라이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갖고 아마 인터넷 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안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근데 13살 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13살, 14살 때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이 하나 제 손에 들어왔어요. 아주 우열한 교회에. 제 기억으로는 그걸 제가 산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어떤 호기심 때문에 샀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 하나가 저희 집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저희 집안이 완전히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 2분 계시고, 예, 집안에 이제 뭐 부모님들 마찬가지고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계시고, 이제 저만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저는 좀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사는 건 아니니까요. 올바른 걸 찾고자 하면서 하니까, 다만 이제 부모님들 눈에는 이제 아마도 성이 좀 많이 안 차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아침 새벽에 4시쯤.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네. 아니, 왜냐하면은, 어르신들 겨울에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비 오고 이럴 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효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매일같이 이렇게,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못하세요. 연락하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꼭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이제 가르침처럼 얘기하는 게, 나라가 잘 돼야지,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 나라가 잘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안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 어머님의 40년 동안의 기도가 이뤄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뤄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한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또 이기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과연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어머님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다른 영향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 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특히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뭐 기도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사실은. 가끔씩은 합니다, 그래도. 예.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제가 성경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바로는, 처음에 그 성경에 의인 50명인가요? 맞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뭐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찾았지 않습니까? 50명이 30명이 되죠. 30명이 10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야, 이거 하나님은 10명이 아니라 한 명까지 떨어뜨려도 결국은 다 받아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결국 한 명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망한 거가 아닌가.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쩌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라는 한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16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희 어머님의 기도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기적 욕망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아무런 사사로운 욕망을 갖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 하나 믿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건국전쟁을 만들 때, 지금은 건국전쟁 감독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처음 만들 때 2021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너 그거 하면 거덜난 집에 이제는 더 이상 거덜날 것도 없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영화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기 이제 오늘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 같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저희 영화가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얼마나 희생을 했고 우리의 건국 과정 속에서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지를 그 젊은 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중간 세대에 속하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을 연결시켜주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분들이 영화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젊은 분들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좀 이러한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 건국전쟁 이후에 기사들 많이 보셨죠? 방송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뭘 준비했냐? 좌파들이 공격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뭐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간 런승만이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어느 좌파 단체에서도 그 어느 역사학자도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좌파들이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켰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무슨 뭐 하와이 갱단의 갱스터라고 부르기도 했고, 젊은 여자랑 놀아난 플레이보이라고까지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거. 전혀 사실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하고 날조를 했습니다, 역사를. 그랬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뭔가 한마디라도 해야 되죠,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못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유튜브 학원 강사했던 황현필이라는 사람이 뭐 얘기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통렬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역사학계에서 좀 더 진지한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역사학자도 건국전쟁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건국전쟁, 여러분들이 보는 건국전쟁,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관에서 보신 건국전쟁은 뭐 완벽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좌파 역사학자들이 거짓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확증시킬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감독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때부터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만든 이유가 LA에 계신 분들이, LA 교민들이 영화를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서 그 LA에 있는 분들이 한 30-40명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하와이까지 날아간 겁니다. 마지막에 보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방금 전에 보신 거. 그거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게. 야, 저분들은 얼마나 저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또 감사했으면 LA에서 하와이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까지 가서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의 상처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날 밤에 제가 그 동영상을 받고 하와이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즘 사실 바쁘긴 한데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뭘 쓸까 하다가 음악 기억나세요? 오래간만에 제가 찬송가 썼어요. 이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고 또 이 안에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기독교 얘기하면 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영화는.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 모두가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 하나도 안 썼는데 그동안에 그 영상에는 제가 찬송가를 썼어요. 네.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가였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감동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맨 마지막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가 지금 현재 112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3월 8일 현재니까. 이 영화는 현재 영화 건국전쟁 현재 112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건국전쟁은 200만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제가 왜 숫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숫자에 말씀을 드리냐.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가장 지금 정치인의 영화로서 높은 고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저는 영화 처음 만들 때부터 또 100만을 돌파한 순간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노무현 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정치적 역량으로 보나 그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유산으로 보나 노무현 대통령 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요즘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점점 극장 수는 줄어들고 있고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 100만도 잘했으니까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만족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극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게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네. 불가능한 숫자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숭상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몰랐고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만들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말 해요. 관객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 영화를 만든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조용히 편집실에서 울었다.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몰랐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비통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객들과 제가 한 마음으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지 정말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945년 해방이 됐을 당시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정말 북한부터 시작해서 중국 공산, 그 넓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지금은 힘이 약해졌지만 그때는 중국 공산당보다 힘이 있었던 스탈린의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 거대한 붉은 공산주의 세력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나머지 반쪽, 눈금만큼도 안 되는 그 작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한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거를 70년 동안 잘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